네,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쟁점들과 생각들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이제 핵심은 결국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제출이 불발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청문 보고서가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국회의 보고서에 불과하고요. 여기서 결정은 결국 국회가 의결을 하면 됩니다. 의결 절차 전에 이제 청문 보고서가 불발이 됐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서도 그 자체가 이제 필수적인 요건 아니고요. 그 보고서가 있어야지만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표결로 해서 이기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 지면 표결에서 떨어지면 이제 결국 낙마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장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청문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불거진 게 없잖아요. 사실 야당이 어거지를 부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표결 절차에까지 가가지고 반대표를 던진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이 정치적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사실 표결 절차, 어차피 그 표결은 이거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가면은 결국 결과는 거의 좀 낙관적이라 봅니다. 김일수 재판소장님도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표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뭐 적격 부적격 의견서를 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참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고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건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결정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국회의 의견을 가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통령제가 아니죠. 의원 내각제죠. 국회가 결국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회의 의견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가능하냐? 그건 또 안 되죠. 뭐 인사청문회법에서 이렇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라. 그리고 이 과정들 갖다가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라라고 하는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 100%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고려하지만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의 손에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만약에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쩌고저쩌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야3당, 자바국당이 전부 다 결사 반대 지금 포지션에 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요게 이제 남아있죠.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강경화 장관을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 계속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쌩을 깠죠. 들은 척 만척하고 계속 죽자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이제 결국 최후의 공은 결국 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 대통령의 손에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하든가 말든가입니다. 우리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문재인 빠돌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는 대통령 하시는 거에 대해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킨다고 만세 부르고 안 통과시키고 그냥 낙마시킨다 그러면 뭐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결단이 어느 쪽으로 나든 저는 뭐 무조건 만세 부를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강경화 장관을 임명 강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빠돌이라서 그러냐? 물론 그게 1번 이유입니다. 1번 이유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이제 끝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좀 더 이제 말을 지어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부차적인 이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장관 임명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이제
어떤 하나의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절차가 가지는 의미와 임명 절차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요걸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절차는 일단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을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상당히 심플하죠. 이건 이제 헌법상에 장관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라고 하는 구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요런 절차로 끝납니다. 반면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의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 측의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뭐가 있죠? 뭐 위장전입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산 문제도 있었나요? 그러고 그 하다못해 JTBC에서 나왔던 그 뭐 기획부동산 이런 건 거의 말도 안 꺼내죠. 그거는 거의 오버 수준이 되고 이걸 말로 꺼냈다가 완전 밟힐 것 같으니까 말도 안 꺼냅니다. 결국 말이 나오고 나면은 그 애 고등학교 보낸다고 해가지고 위장전입했다. 이걸로 유엔에서 나름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그동안에 그 자신의 분명한 인권 외교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온 여성 외무부 장관 후보를 갖다가 외교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권의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하나 더 있네. 그 이현주 의원의 여자라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뭐랄까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이게 나온 게 이제, 그거 조금 더 나간 게, 대통령이, 위장전입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너희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너희 대통령이 임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겨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전입이든 뭐든 대통령 인사 원칙으로 하는 것은 온, 오프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뭐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스펙트럼에서의 맥락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많이 무리가 되죠. 자, 그러고 뭐 또 더 나은 게 위장전입을 한 게 강경화 장관 혼자만 그랬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이런 거 찾아보고 있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걸로 갖고 계속 우긴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인사에 대한 국회의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강경화 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가 여자라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이냐? 그거는 또 다른 남녀 차별의 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남녀 평등의 문제가 상당히 고도화된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 남녀가 평등하게 다 이런 게 있고, 고위공직자들 보고 나면은, 그 정도, 이제, 인구 비례로 다 나와 있는데 억지로 여자를 시킨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능력을 차별하고 한다.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라고 그러면 여자라서 일부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이제 어긋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리 찬정에 굉장히 강력한 경우 유리가 완전 방탄유리, 강화유리 이런 나라에서라고 그러면 여성이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여성 엘리트들, 특히나 이게 공직의 경우에서 여성 엘리트들의 인재풀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동안 여성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유리천정들이 가로막혀 왔기 때문에 여성 인력들이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능력 면에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오신 이력 면에서, 지금 현재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뭐 딸리는 게 있겠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셨고, 그동안에 해온 일들을 보면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니, 게다가, 유엔에서 일하는데, 여자라서 일부러 배정을 받아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순전히 그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으리라 봅니다. 단순히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또
그 굉장히 능력을 갖다 입증받은 여성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게다가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소위 말하는 행정적 절차인 위장 전입의 문제와 평생 세계 인권을 위해서 일해온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갖다가 다 대놔놓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좋습니다. 위장 전입이라는 게 범죄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다 좋습니다. 뭐 불법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와 이거를 비교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그 살아온 인권 외교의 측면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사람을 갖다가 몹쓸 사람 만들어서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100만 톤의 물타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물을 타도 보통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진짜 바게스도 모자라가지고 드럼통으로 그냥 물을 갖다 들이붓는 그런 수준의 물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에 휘말릴 수는 없죠, 우리가. 게다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는 그 입법 의도를 한번 살펴보죠. 자, 국회는 국회의 동의를 굳이 요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장관이고요. 4대 권력기관이라 그러죠.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4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구속시킬 그 힘도 없으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는 당연히 국회의 사전검증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근데 이 사전검증을 한다 해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는데 왜? 사실은 그것은 국민 여론 때문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다 공개하게 돼 있죠.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요즘 그게 뭐 유튜브니 뭐니로 해서 다 대중들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를 인사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 3당의 그야말로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졌죠. 그것도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강경화 장관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퍼부어졌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장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율 자체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관 돼야 된다라는 여론 쪽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89%라네? 강경화처럼 문제 있는 사람을 지명한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90% 가까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강경화 장관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야당들의 지지율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의석 100석짜리 자유당이 뭐 7%, 6% 이지랄을 하고 있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검증은 이미 끝난 거죠. 강경화를 장관 시켜라 라고 국민의 여론이 명령을 하고 있는 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거를. 자,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이 법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런 사안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A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런 양측의 입장이 충돌을 합니다. 그럼 충돌을 하면 여기서 이런 찬성 쪽의 근거들이 1, 2, 3 나오고 반대 쪽의 근거들이 1, 2, 3이 나오겠죠. 자, 나름대로 찬성 근거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 말이 되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둘 서로 다 100% 완벽하게 옳은 근거들인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근거들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법학에서는 이때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비교 형량 뭐냐? 비교해서 양이 어느 만큼인가를 갖다 판단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게 법학에서는 비교 형량이라고 그러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념을 또 쓸 수가 있고요. 경제 쪽에서는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똑같은 말이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비용과 편익, 효용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더 비용이 크냐, 효용이 크냐 이걸 갖고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은 달리 비교 형량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회적인 쟁점을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하는 판단의 기준들입니다. 그럼 강경화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에 대한 근거들을 나름대로 훑어봤습니다. 반대론의 근거 뭐였습니까? 위장 전입을 했다더라.
근데 그 위장 전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더라. 요거 두 개가 안 된다 쪽의 근거 두 개 전부입니다. 해야 된다 쪽, 강경화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쪽 뭐냐? 1. 훌륭한 여성 후보자라는 것.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 이거만큼 큰 게 없죠. 일단 이게 전체이고, 둘째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이분이 해왔던 외교적인 길에서 느껴왔던, 그러니까 자신의 장관 후보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의 도덕성이 문제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해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야당 쪽에서도 반박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이에서 비교 협력을 해본다고 그러면, 뭐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임명을 하는 쪽이 근거가 훨씬 더 훌륭하죠.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을 하는 게 더 맞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가 빠돌이라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빠돌이가 아니라서 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의 팬들도 있고 나름대로 안티들도 이제 야당 쪽의 극렬 의원들 사이에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 강행을 했다고 해서 야당들이 자꾸 개긴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불안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고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비교 협력을 해볼 수 있겠죠.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했다 손 칩시다. 했다 손 치면은 또 역시 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곤란한 점들,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좋은 점들이 있겠죠. 자, 임명을 강행하면 당장 생각나는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첫째로 야당들이 계속 개길 거다. 앞으로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남았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정권이 들어가고 나면은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라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장관 부처들 이걸 갖다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도록 정부의 조직을 갖다가 구성을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을 조금씩 바꿉니다. 일단은 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ABR 정책이죠. Anything but 노무현이 했던 거 무조건 다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가장 핫한 부서였던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를 갖다 날려버렸죠. 박근혜 정부도 미창과부,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창조경제를 갖다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개편할 필요성들이 있을 거고 그것은 국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입법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당장 추경이 있죠.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 이것은 예산이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은 결국 국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국회의 결정 사항이 두 가지죠. 추경과 정부조직법입니다. 이걸 할 때 강경화 임명 강행 때문에 야당이 계속 개겨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이제 곤란에 빠질 거다. 이게 이제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쪽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 쪽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야당이 강경화 장관 임명으로 인해 가지고 목리를 부린 것, 목리라고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땡깡을 부린 것 때문에 이후에 이제 필요한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같은 이런 초초초 민생 관련 법안에까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을 단두대에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당 쪽에서 그걸 계속 반대로 한다고 그러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낮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89%예요. 89% 정권이 하겠다라는데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것. 게다가 민생 현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까지 계속 땡깡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내년 선거 포기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법의 프레임들을 걸어보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맨날 반대만 하는 야당놈들, 국가 경제가 위기인데 정부 발목만 잡는 야당놈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짤들이 100만 개, 200만 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짤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생산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거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여져 있고, 그 유쾌함의 정서에는 긍정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게, 맞아, 이게 다 야당놈들 때문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 짤들을 갖다가 자기들도 갖다 쓰고 만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론이거든요. 이 여론이 한두 달 지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짤들을 맨날 써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이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게다가 이 프레임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여당놈들이 쓰던 거지 않습니까? 과거 여당놈들이 쓰던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너도 당해봐라 라고 쓰는 건데 말 자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프레임이 앞으로도 계속 야당 쪽으로 쏟아져 갈 거라는 거죠. 또 뭐 추경을 반대해? 그래서 우리 집 장사가 안 돼요.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그냥 그 동네에 그냥 플랜카드가 붙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온 인터넷 게시판에 그 짤들이 다 갖다 붙을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하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도 박도 못하게 야당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공격들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죠. 일단 야당의 정부 발목 잡히기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그대로 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는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외교부 장관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한다? 이걸 반대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대의 명분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반대의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한다는 야당의 문제도 있지만서도 그런 반대의 명분이 없으니까 옳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 쪽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강경화 장관의 후보자 지명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강경화 장관의 지명에 반대했던 야당놈들은 이것은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투쟁의 영역을 넘어서서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너네들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선한 자들을 갖다가 구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나올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악한 프레임으로 너네들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땡깡을 부렸는데 그 이후의 사안에서까지 계속 그걸로 인해 가지고 꿍해져 가지고 계속 땡깡질을 계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자신 있으면 해봐라. 내년에 또 선거다 이놈들아. 그리고 이제는 저도 또 굉장히 그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작년에 오늘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떠들어 나오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게 또 뜰 겁니다. 이게 또 뜨고 나면은 또 기억나네? 작년 이맘때, 내년이 돼서 2018년이 돼서 2017년 이맘때에 야당놈들이 강경화 장관 임명한다 해서 그렇게 땡깡을 부려댔다더라 하는 게 기억을 리마인딩 시켜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2018년을 하는 게 2019년에 또 떠요. 매년. 자, 이렇게 매년 리마인딩을 하면 최소한 저라도 매년 갈굴 겁니다. 매년 이 야당놈의 새끼들 때문에 라고 하는 프레임들을 갖다 계속 갖다 붙일 거고요. 이 여야 간의 정치 정쟁 관계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계속 갈구고 땡깡 부리고 괴롭히고 하고 있던 왕따시키고 하고 있는 이런 야당놈들, 굉장히 악한 놈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계속 얹혀져 가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가는 게 야당 애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아직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반성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우리 지지율이 7%, 6% 이지랄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데는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야당 친구들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 지금의 자바국당, 국당도 같이 껴줄게요. 자바국당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정치적인 뭐랄까 투쟁의 어떤 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여태까지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무조건 이겨나가요. 그래서 작은 승리라도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냐, 작은 승리를 쌓아서 큰 승리로 이어져 나간다. 이게 전략 전술상으로 어떤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략 전술상으로는 굉장히 정석적이고 맞는 전략입니다. 그렇거든요. 작은 전투에서 피하고 큰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몇몇 명장들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작은 전투의 승리들이 누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큰 승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기존의 야당, 지금 우리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잘 져요. 뭐 재보궐선거 이런 데서 맨날 지고요. 그리고 이런 야당 인사청문회 할 때에도 결국 여당의 인사에 대해서 어찌어찌 못하고 결국 져버리고 통과시켜주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패배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린 큰 거 한 방이 있다. 대선, 총선, 이런 큰 거 한 방을 노리겠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짜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기서는 여태까지 야당 쪽에,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 강경화 장관을 낙마시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의 하다못해 작은 승리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 승리 하나를 건져야지만 그래도 자기가 뭐라도 했다 싶은 기분이 들고, 이 승리에서 밀려나고 나면 자기는 영원히 밀릴 것 같은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야당을 하도 오래간만에 해봐서 전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작은 승리라도 승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네들이 까먹고 있어서 그래요. 작은 승리라도 그 승리가 값지려고 그러면 그 승리가 옳은 승리여야만 합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강경화를 낙마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무슨 기준을 대더라도 그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 부도덕한 것, 악한 것, 세 프레임이 갇혀버렸어요. 자, 너네들이, 야당들이 강경화를 낙마시켰다고 손 칩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이 하도 지랄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낙마시켰다고 손 칩시다. 그게 너네들의 승리가 될 것이냐? 저는 전혀 I don't think so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는 전효숙 재판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여성 법조인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야당의 한나라당의 승리가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당했고 정책적으로도 아주 안 좋았고 도덕적인 프레임으로도 굉장히 악하고 부도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야당은 굉장히 악한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낙마시켰다고 해서 얘네들이 과연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까? 전혀 I don't think so.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꼬라지를 가만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갖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서명지가 쭉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거 다 합니다. 그거 돌면 저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쭉 돌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더 화답하듯이 90%를 뚫고 나가도록 이렇게 지지율을 계속 보내주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맹렬한 공격을 하는 것. 의석수 100석짜리가 6% 7%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너네들이 만약 강경화 낙마까지 시킨다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지지율이 소위 말하는 1%는 늘 줄 아냐 이 새끼들아.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말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현재 자바국당들이 강경화의 낙마에 목을 매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한 명을 낙마시키고 나니까 자기들이 작은 승리라도 거두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들이 올라가고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똑같이 너네들이 굉장히 뭐 어거지 쌩깡을 부려서 낙마시킨다 하더라도 니들 앞에 놓을 것은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파멸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지지율 숫자. 그리고 저기 신문 저기 댓글 같은 데서 한번 봐봐. 니들 눈이 있으면 저기 야당에 있는 놈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돼. 저는 그 말 듣고 늘 웃습니다. 유승민도 그런 얘기하고 누굽니까? 김무성도 그런 얘기하고 뭐 자유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애들 많습니다. 반성 열심히 해봐. 근데 반성 열심히 하는 게 늘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맨날 하는 말이 정신 차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좋아져야 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너네들이 과거에 있어왔던 관성적인 판단 기준 뭐라도 작은 승리라도 거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들 이전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의 판단까지도 넘어가는 이 간단한 판단을 늘 제껴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갖다 최우선적으로 내놓는 것,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놈의 했다는 이해득실의 계산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셔도 아무 일 없습니다. 물론 장관 임명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전 하시는 것에 하시는 게 좀 더 좋긴 좋습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야당들이 오만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야당이 이걸 갖다 통과시켜 준다라고 그러면 낙마를 시킨다면 욕을 더 먹게 되고, 그리고 낙마를 안 시키고 그냥 임명 강행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삐져가지고 이후에 있는 그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또 땡깡을 부린다. 그러면 또 정치적 파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당들이 비판을 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하나만 하는 소리죠.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비판 같은 비판을 해라. 말이 되는 비판을 해라. 말이 되는 반대를 하라 이거죠. 말이 안 되는 반대를 해도 과거에는 그게 먹혔던 때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안 됩니다. 세상이 뭘로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야당놈들은 그냥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누구 김무성이나 뭐 유승민이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 말 듣고 반성하고 과거에 이제 있어왔던 그야말로 관행적인 또는 아무 생각 없는 무개념적인 반대를 계속하면 사실은 해도 돼. 우리 더 좋아. 그럼 너네들이 진짜 완전 요번 생에서 완전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해도 돼.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너네들 입장에서 좀 좋을 거야. 이런 말 하니까 괜히 놀리는 것 같죠. 야당분들. 혹시 야당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놀리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너네들은 놀림감이 됐으니까 놀림 좀 당해야지. 아이고, 이 월요일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다음에는 좀 나긋나긋한 주제를 해서 좀 나긋나긋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을 올린 것 이유는 팟빵 순위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순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센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또 다들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사실 통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자바 국당 여러분들 너가 마음대로 해 새끼들아.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시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린 다 그냥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 국당 힘내라 새끼들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